사람들은 왜 자신의 진심을 들키는 순간 무너지는가? 테이블 위에서 단 한 번의 표정, 변화가 수백만 원을 잃게 만들고 겹상 테이블에서 한순간의 조급함이 평생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는 자신의 카드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모든 패를 상대에게 건네주며 살아간다. 얼굴에, 목소리에, 행동에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그대로 새겨 넣은 채로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수천 년간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들이 지켜온 가장 오래된 비밀이다. 침묵의 기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하여 구독자님,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16세기 프랑스 궁정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낸 신하는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역사가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당시 가장 오래 권력을 유지한 재상은 30년간 단 한 번도 왕 앞에서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좋은 소식을 들어도 고개만 끄덕였고 나쁜 소식을 들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냉혈한이라 불렀지만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일기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기쁨, 분노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낸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다리를 떨면 그는 불안하다고 익히고 눈을 자주 깜빡이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는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되고 침묵이 길어지면 그는 할 말이 없다고 해석된다. 이 모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된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한 명은 평생 동안 자신만의 규칙을 지켰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거래, 기회가 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는 항상 수문의 시간을 기다렸다. 상대방이 제안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흥미롭군요.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수문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불안해했다. 혹시 거래가 무산되는 건 아닐까? 다른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 날 만났을 때 상대방은 이미 조건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단지 하루를 기다렸을 뿐인데 겹상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조급함을 감춘 것만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지 모른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만 보고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을 피한다. 무언가를 원하면 눈빛이 반짝이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목소리가 떨린다. 이 모든 신호는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상대방은 그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한다. 당신이 그 물건을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안 순간 가격은 올라가고 당신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안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른다.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상대에게 건네준다.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이런 고백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장의 죄다. 당신은 진심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약점은 언젠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옛 동양의 병법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장의 후반부를 잊는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여기서 핵심은 나를 아는 것이다. 정확히는 나를 알되 남이 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지도를 건네주는 것과 같다. 어디를 공격하면 무너지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반응하는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반대로 쉽게 익히는 사람들은 금방 이용당했다. 그는 돈에 약하다. 그는 인정에 굶주려 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한다. 이런 정보가 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조종당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는 화를 내고, 누군가 그에게 칭찬을 하면 그는 우쭐해진다. 마치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처럼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협상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포커페이스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 것.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화를 내지 않는 것.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협상력은 사라진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믿기로 당신을 움직인다. 실제로 성공한 협상가들의 공통점은 침착함이다. 그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절대 흥분하지 않으며, 절대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젊은 사업가 한 명이 큰 투자를 받으려고 벤처 캐피털을 만났다. 그는 너무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얼굴에 드러났다. 투자자는 그것을 알아챘다.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지분을 더 요구했고, 경영권에 개입하겠다고 했고, 조건을 점점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 사업가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 후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가가 훨씬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그 사업가는 필요하지 않은 척했다. 투자를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먼저 조건을 양보했다. 이것이 역설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원하지 않는 척해야 한다. 필요한 것을 얻고 싶다면 필요 없는 척해야 한다. 세상은 간절한 사람에게 가혹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게 관대하다. 불공평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이 상대를 더 필요로 할수록 상대는 당신을 덜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상대 없이도 괜찮을수록 상대는 당신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정글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동물은 포식자의 먹이가 된다. 인간 사회도 다르지 않다.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 순진함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이다. 세상은 선한 사람보다 영리한 사람을 더 우대한다. 일본의 한 대기업 회장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관계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50년간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경쟁사도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은 전략이었고 그의 모호함은 무기였다. 반대로 자신의 계획을 미리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내년에 이걸 할 거야. 나는 곧 저 사람을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선언은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음이다. 당신의 계획을 아는 순간 경쟁자들은 당신을 방해할 준비를 한다. 당신의 목표를 아는 순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방법을 찾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말을 줄여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약점이 드러난다. 침묵은 신비를 만들고 신비는 존중을 부른다.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을 깊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 많은 사람을 가볍다고 여긴다. 둘째, 표정을 관리하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적당히 보여주되 과하게 드러내지 마라. 감정의 진폭이 클수록 당신은 예측 가능해진다. 셋째, 즉각 반응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답하라. 빠른 대답은 깊이 없어 보이고 느린 대답은 신중해 보인다. 넷째, 당신의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비밀로 남겨두어야 한다. 다섯째, 당신의 약점을 절대 공개하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동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여섯째,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들키지 마라. 두려움은 타인에게 통제의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조심스러워진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사람은 함부로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심리적 우위라는 보이지 않는 힘. 속마음을 감추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패다. 세상에 나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보여줄 것과 감춰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투명한 사람은 쉽게 깨지지만 신비로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 보이되 그 깊이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욕망이 숨어 있다. 돈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권력을 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착한다. 손 안에 쥐어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손에 닿지 않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17세기 프랑스의 한 귀족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청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구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어떤 남자는 왕위 계승권을 버리겠다고 했다. 그녀는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궁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가 가진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거절의 기술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 희소성이 그녀의 가치를 끝없이 높였다. 현대 마케팅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명품 브랜드들은 왜 생산량을 제한하는가? 수요가 있는데도 왜 더 만들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욕망이 식기 때문이다. 한정판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서고 몇 배의 가격을 지불한다.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욕망을 만들어낸다. 같은 제품이라도 쉽게 살 수 있으면 평범해 보이고 어렵게 구해야 하면 특별해 보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인간의 뇌는 희귀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우리 조상들은 귀한 자원을 먼저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지금 당장 손에 넣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낀다. 이 본능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쉽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흥미를 잃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린다. 항상 연락이 되는 사람보다 가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더 궁금하고 항상 시간을 내주는 사람보다 바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메커니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 빠진 것일 뿐이다.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매일 문자를 보냈고 매일 고백했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를 친구로만 대했다. 그가 너무 간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문자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나자 여자가 먼저 연락을 했다. 왜 연락 안 해?
무슨 일 있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 여자가 고백을 했다. 남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라짐이 욕망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역설이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쫓지 말고 멀어져라. 관심을 받고 싶다면 관심을 주지 마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지 마라.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인간 심리의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를 원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 비즈니스에서도 이 원리는 강력하게 작동한다. 성공한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은 절대 간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품을 팔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이 제품을 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 제품은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고 싶어진다. 자격을 증명하고 싶어진다. 한 고급 레스토랑은 예약을 3개월 전에만 받는다. 그리고 예약을 하려면 전화로 길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여러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정작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레스토랑을 더 특별하게 여긴다. 어렵게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레스토랑이 아무 때나 예약을 받고 아무런 절차 없이 자리를 준다면 사람들은 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가? 첫째, 너무 쉽게 승낙하지 마라.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좋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답하라. 같은 도움이라도 즉시 주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시간을 두고 주면 소중하게 여겨진다. 둘째,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마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치가 낮아 보이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중요해 보인다. 셋째,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숨겨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그것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간격을 만들어라. 항상 연락이 닿는 사람보다 가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더 궁금하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지루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흥미롭다. 다섯째, 모든 것을 주지 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남겨두어라. 완전히 채워지면 욕망은 사라지지만 약간 비어 있으면 욕망은 계속된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되 배불리 주지 마라. 조금 더 먹고 싶은 상태로 남겨두어야 다음에도 찾아온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협상가들은 모두 이 기술을 활용했다. 그들은 절대 먼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절대 간절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제안하도록 유도했다. 어떻게? 침묵으로, 주저함으로, 망설임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진다. 먼저 조급해하는 사람이 진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다. 그는 어떤 땅을 사고 싶었지만 그 땅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우연히 그 땅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땅 주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땅을 팔 생각이 있냐고 개발업자는 대답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땅 주인이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가격을 낮춰서 제안했다. 개발업자는 또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고 결국 땅 주인은 처음 생각했던 가격의 절반의 땅을 팔았다. 개발업자는 한 번도 간절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겼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말한다. 빨리 팔아야 합니다. 이번 달 안에 팔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부동산은 안다. 이 사람은 약자라는 것을, 그리고 가격을 후려친다. 급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 급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은 항상 이득을 본다. 욕망을 다루는 법은 결국 심리전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되 그것을 쉽게 주지 않는 것.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되 당신은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인생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쉽게 주어진 것은 쉽게 버려지고, 어렵게 얻은 것은 오래 간직된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쉽게 얻어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약간의 신비를 남기고, 항상 약간의 갈증을 남겨두어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완전히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조금 비어있는 사람만이 계속 갈망한다. 당신이 상대방의 욕망을 지배하고 싶다면 그들을 완전히 채워주지 마라. 항상 조금 더 원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상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것이 욕망의 역설이고 권력의 비밀이다.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진실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루 20의 시간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 차이는 재능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자산으로 여기고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을 공기처럼 여긴다. 공기는 아무리 써도 다시 채워지지만 시간은 한 번 쓰면 영원히 사라진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분노하고 땅을 빼앗기면 싸우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아무도 화내지 않는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함부로 다룬다. 2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도 똑같다. 사람들은 1000원을 아끼려고 30분을 걷지만 의미 없는 모임에 3시간을 쓰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누군가 당신의 돈을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는 것은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한 대기업 CEO가 있었다. 그는 하루 일과를 15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했다. 비서가 모든 회의를 15분씩 배정했고 회의가 15분을 넘어가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와 회의를 하려면 15분 안에 핵심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덕분에 모든 회의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만 말하게 되었다. 그 CEO는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4배 많은 일을 처리했고 회사는 10년 만에 업계 1위가 되었다. 반대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항상 바쁘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하루 종일 이메일에 답장하고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정작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일은 1시간도 하지 못한다.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 바쁜 사람은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생산적인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이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 중 실제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는가? SNS를 보고 잡담을 하고 쓸데없는 뉴스를 읽고 의미 없는 회의에 앉아 있다. 8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시간만 일한 것이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하루 중 6시간 이상을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성공한 선배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배는 대답했다. 나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거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 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한 작가가 매일 아침 첫 2시간을 글쓰기에만 사용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오직 글만 썼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작가는 대답했다.
만약 내가 아침 시간을 다른 일에 쓴다면 저녁에는 너무 지쳐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2시간씩 글을 썼고 20권의 책을 출간했다. 하루 2시간이 10년이 되면 7,300시간이다. 그 시간이면 무엇이든 마스터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주다가 정작 자신의 인생은 잃어버린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즉시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두고 거절한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 공손하게 거절한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다린 사람은 거절을 절반만 아프게 느끼고 거절하는 사람은 미움을 절반만 받는다. 또 다른 방법은 조건부 승낙이다.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다음 주에 가능합니다. 또는 1시간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만 당신의 시간은 지킬 수 있다.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승낙하는 것도 좋지 않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루틴이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잔다. 왜 루틴이 중요한가? 루틴은 의지력을 아껴주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하지만 루틴이 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움직인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도 그것이다. 옷을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명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한 유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1년에 딱 10개의 결정만 합니다. 그 10개의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나머지 수천 개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성공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성공하려면 더 적게, 하지만 더 집중해서 일해야 한다. 하루 14시간 일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하루 4시간 일하지만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룬다. 양이 아니라 질이다. 시간이 아니라 집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 첫째, 하루를 계획하라.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남의 계획에 끌려다닌다. 둘째,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셋째,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 휴대폰을 끄고 문을 닫고 알림을 차단하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넷째, 완벽주의를 버려라.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80%만 하더라도 끝내는 것이 낫다. 다섯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라.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여섯째, 쉬는 것도 계획하라. 쉬지 않으면 타버린다. 계획된 휴식은 생산성을 높인다. 일곱째, 시간 도둑을 조심하라. SNS, 쓸데없는 뉴스, 의미 없는 잡담, 이것들이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훔쳐간다. 하루에 10분씩 훔쳐가면 일주일에 70분, 한 달에 5시간, 1년에 60시간이다. 그 시간이면 책 20권을 읽을 수 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긴급함을 당신의 긴급함으로 만들지 마라. 누군가에게 급한 일이 당신에게도 급한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20대에 낭비한 시간은 30대의 후회가 되고 30대에 낭비한 시간은 40대의 한탄이 된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킨다.
시간을 흩뿌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흩어진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이다.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존중하라. 그것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마라. 당신의 시간이 곧 당신의 미래다. 인간관계는 화학 반응과 같다. 적절한 거리에서는 에너지를 만들지만 너무 가까우면 폭발하고 너무 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리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믿어야 할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 대가를 뼈아프게 치른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가장 위험한 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카이사르를 죽인 것은 적이 아니라 그가 아들처럼 여긴 브루투스였다. 수많은 왕조가 무너진 이유도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 때문이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약점을 더 많이 알고 당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일수록 당신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한 중국의 옛 황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는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지만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어제의 적이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도 너무 쉽게 미워하지도 마라. 세상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당신이 힘이 있을 때는 당신 편에 서고 당신이 약해지면 등을 돌린다. 당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친구처럼 대하고 이익이 없어지면 모르는 척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배신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가? 첫째, 친밀함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약점,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비밀, 이런 것들은 무기가 된다. 오늘은 당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지만 내일은 당신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에게도 70%만 보여준다. 나머지 30%는 자신만 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절친한 친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다. 그들은 10년 지기였고 서로를 형제처럼 믿었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것을 나눴다. 수익도, 계획도, 고민도. 그런데 회사가 성공하자 문제가 생겼다. 친구가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다. 자신이 더 많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법정까지 갔고 우정은 완전히 깨졌다. 그 사업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친구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둘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사람들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공짜다. 진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당신이 어려울 때 누가 실제로 도왔는가? 당신이 성공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축하했는가? 당신이 실수했을 때 누가 당신 편에 섰는가? 이것이 진짜 관계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될 때만 연락한다.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친한 척한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 그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당신이 어려울 때 나타난다. 말없이 도움을 주고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다. 이런 사람을 소중히 하라. 그들은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다. 셋째, 말을 조심하라.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당신이 한 말은 내일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 그리고 10배로 부풀려져서 돌아온다. 당신이 농담으로 한 말이 심각한 비난으로 전달되고 당신이 걱정으로 한 말이 험담으로 왜곡된다. 말은 나간 순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와. 당신을 친다. 한 중견 기업의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실수를 했다. 술에 취해 사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함께 있던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공감했다.
그는 안심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말은 사장의 귀에 들어갔다. 한 달 후 그는 해고되었다. 그를 배신한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공감했던 동료였다. 교훈은 명확하다. 아무리 친한 사람 앞에서도 윗사람 욕은 하지 마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은 하지 마라. 넷째,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쟁을 건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 목적이다. 당신이 열심히 설명하고 논리를 펼칠 때 그들은 조용히 당신을 분석한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깊게 들어가지 마라. 표면적인 대답만 하고 화제를 돌려라. 당신의 진짜 생각, 진짜 가치관은 숨겨라. 상대방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종당하기 쉽다. 다섯째, 윗사람의 비밀은 절대 듣지 마라. 상사가 당신을 불러 비밀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은 신뢰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위험이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로 제거된다. 하나는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비밀이 부담이 되어 언젠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라. 왕의 비밀을 안 신하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 좋게 끝나지 않았다. 왕은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충성을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그 비밀이 부담이 되어 그 신하를 제거했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의 비밀스러운 계획, 뒷거래, 내부 갈등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정중하게 거리를 두어라.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 발 물러서라. 여섯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면 존중이 사라진다.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진다. 적절한 거리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다. 일곱째, 미움도 전략적으로 품어라.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바로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할 때도 다리를 남겨두어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될 수 있다. 완전히 파괴하면 돌아올 길이 없다.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면 언젠가 협력할 수 있다. 한 정치인은 자신을 배신한 동료를 용서했다. 사람들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년 후 그 동료가 중요한 선거에서 그를 도왔고 그는 승리했다. 그 정치인은 말했다. 미움은 기억하되 복수는 미뤄라. 때가 되면 상황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인간관계는 거리의 예술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도 너무 쉽게 버리지도 마라. 관찰하고 평가하고 거리를 조절하라.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배신자다.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짜 편이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기억한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다. 사람들은 오직 완성된 모습만 본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으로 당신을 평가한다. 미완성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완성된 것보다 부족한 것을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다. 그 4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보여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모나리자를 공개했을 때 세상은 경탄했다.
만약 그가 중간 과정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은 미완성의 이미지를 기억했을 것이고, 완성된 작품을 봐도 그 첫인상을 지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초두 효과라고 부른다. 첫인상이 이후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당신이 처음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미숙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반대로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불공평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한 젊은 작가가 있었다.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매주 자신의 SNS에 초고를 올렸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고 피드백을 받고 싶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초고는 당연히 조잡했고 사람들은 그의 글쓰기 실력을 그 수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년 후 그는 소설을 완성했다. 수백 번 고치고 다듬어서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 하지만 출판사에 보냈을 때 거절당했다. 편집자는 이미 그의 SNS를 봤고 초고의 조잡함을 기억했다. 완성된 원고를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 반대의 경우를 보자. 어떤 작가는 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글을 썼다. SNS에도 올리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혼자 쓰고 고치고 또 고쳤다.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출판사에 보냈다. 출판사는 즉시 계약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미완성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타트업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제품이 완성되기도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불완전한 기능을 보여주고 버그가 가득한 앱을 출시한다. 얼리 어답터들의 피드백을 받겠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첫인상을 망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불완전한 경험을 기억하고 나중에 제품이 완성되어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애플은 다르게 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이 완벽할 때까지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모든 디테일을 완성한 후에야 세상에 선보였다. 그래서 애플 제품은 항상 완성도가 높다는 인식을 받았다. 첫인상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의 작품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함부로 세상에 공개하지 마라. SNS에 매일 당신의 일상을 올리고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당신의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자해다. 당신은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미완성이라고 판단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항상 완성된 모습만 보여준다. 뒤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오직 성공의 순간만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략이다. 과정은 숨기고 결과만 보여주는 것. 한 유명 기업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첫 사업에서 바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3번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4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실패를 숨긴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명성 때문이다. 한 번 형성된 명성은 바꾸기 어렵다. 당신이 초반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면 아무리 나중에 성장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그렇게 본다. 반대로 처음부터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면 작은 실수를 해도 사람들은 관대하게 봐준다.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당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서지 마라.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를 잡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실패한 모습을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차라리 기회를 미루고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더 큰 기회를 잡는 것이 낫다. 둘째, 과정은 혼자 겪어라. 시행착오, 고민, 실패, 이런 것들은 당신의 일기장에만 남겨두어라. SNS에 올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과정은 당신만의 것이다. 세상에는 결과만 보여주면 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여정에 관심 없다. 오직 목적지만 본다. 셋째, 완성도를 높여라. 80% 완성된 것보다 100% 완성된 것이 훨씬 강력하다. 마지막 20%가 전체 인상을 결정한다. 글을 쓴다면 한 번 더 고쳐라.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한 번 더 연습하라. 제품을 만든다면 한 번 더 테스트하라. 그 마지막 노력이 당신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끌어올린다. 넷째, 타이밍을 조절하라. 너무 일찍 공개하지 마라.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당신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등장하라. 그 임팩트가 몇 배로 커진다. 조용히 준비하고 요란하게 등장하라. 이것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방법이다. 다섯째, 시기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당신이 성공하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들과 싸우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해명하지 마라. 그냥 무시하고 더 크게 성공하라. 당신의 영광이 그들의 고통이 되고 당신의 발전이 그들의 질투를 녹여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는 침묵 속의 성공이다. 한 젊은 사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다. 실패할 거라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일했다. 2년 후 그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다. 예전에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는 정중하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의 성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줬기 때문이다. 여섯째, 성공한 후에도 겸손하라.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당신의 성공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운이 좋았다거나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일곱째, 완성된 사람들과 어울려라. 미완성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미완성으로 남는다.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완성된 사람들과 교류하라. 그들의 기준이 당신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습관이 당신의 습관이 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높은 곳을 향하고 싶다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여덟째,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라. 한 번 완성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기준은 계속 높아진다. 오늘의 완성은 내일의 평범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계속 배우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완성도를 높여라. 완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세상은 당신의 과정에 관심 없다. 오직 결과만 본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관심 없다. 그러니 과정에서 동정을 구하지 마라. 대신 결과로 증명하라.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라. 그것이 당신의 명성을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미완성의 당신은 연습이고 완성된 당신이 진짜다. 세상에 진짜만 보여주어라. 이것으로 5개의 챕터를 모두 마친다. 속마음을 감추는 지혜, 욕망을 다루는 법, 시간을 지키는 기술, 인간관계의 거리, 그리고 완성된 모습으로 사는 법. 이 5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